네, 우리가 지난번에 신항로 개척 배웠었죠? 신항로 개척을 배우면서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양 세계가 이제 경쟁적으로 앞다퉈서 식민지를 만드는데요. 절대왕정 배우면서도 그 중상주의 정책 속에 식민지를 개척해서 상품 시장을 만드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시기들, 그러니까 혁명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유럽의 빈체제, 또 여러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던 17, 18, 19세기 이 기간 동안에 유럽 세계는 계속해서 바깥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식민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특별히 이 시기에요. 식민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요, 이 시기를 일컬어서 제국의 시대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기간을 제국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시기에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가 되고요. 결국에 그런 혼란 속에서 청나라가 멸망을 하고 중화민국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여러 열강들 영향을 받죠. 그러다가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요. 서아시아의 오스만 제국 많은 영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서양 열강의 압박 속에 약간 눈치를 보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려요. 19세기 중반이면은 이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예요. 동남아시아 지역도요, 대부분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시기는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국주의란 뭐냐?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서양 열강이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서 대외 팽창을 시도하던 것,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 제국주의는요, 제국주의를 실시했던 그런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펼쳤는데요. 새롭게 식민지를 개척한 지역에 대해서 그저 원재료를 빼앗아오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경제적인 이유, 빼앗아 오는 것을 넘어서서 물건을 판매할 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진출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초에는요,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가 서양 열강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20세기 초가 되면요, 전 세계의 4분의 3이 서양 열강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세계의 절반 이상이 서양 열강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래 지도에 보니까 색깔이 대부분 칠해져 있고 회색인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색깔을 잘 보면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같은 색깔로 칠해진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 본국이 되고요. 다른 지역들이 식민지가 될 거예요. 회색으로 칠해진 지역들이 조금 있네요. 여기는 식민 지배를 안 당했다. 여기는 독립된 국가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도 대부분이 서양 열강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받습니다. 반식민지 상태에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중국이 그랬고요. 태국이 독립을 유지하긴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엄청난 이권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영국,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력을
또 경제적인 영향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빈 체제 우리 배우면서 독립했다라고 배웠죠. 민족주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독립은 했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열강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서양 열강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다 누군가의 지배를 당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제국주의가 왜 등장을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제적인 배경이에요.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유럽 전반에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안 그래도 발전하고 있었던 자본주의가 더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원료 공급지 그리고 제품의 판매 시장 이런 것들을 찾게 돼요. 국내에서 또 유럽 안에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또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으로 서양 세력들이 세력을 넓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본의 투자처, 이제 자본주의가 더욱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자본을 활용한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생산하고 단순한 걸 넘어서서 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본의 투자처로서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라는 사람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 외에도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적 배경이 제국주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배경도 있는데요. 국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주변 국가가 식민지를 개척했대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식민지를 개척해야 저 나라만큼 부강한 나라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체면을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의 사회 갈등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왜? 국내가 혼란할 때 국외에 적이 있으면요. 국내의 혼란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잠깐 잊혀져요. 국외의 적을 먼저 처리하는 게 공통의 관심사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국민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좀 뒤처진다거나 국가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국내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싸우고 있다가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기에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사회주의라든가 노동운동 같은 우리 지난번에 산업혁명 배우면서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의 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외부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정착하고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뒷받침했던 다양한 사상들,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인종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인종주의는 미개한 비서양인을 문명화된 서양인들이 문명화시켜줘야 된다.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계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림도 밑에 제목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The White Man's Burden 해가지고 백인들이 져야 할 짐이다.
비서양인들, 유색인종들을 깨우치게 하고 문명화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백인들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이다. 먼저 깨달았고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면서 뭔가 가르쳐주고 개발시키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잘 가르쳐줬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가르치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요. 정말 온전하게 비서양인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득을 끝까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포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리고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우는데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등장을 하죠. 이 진화론을 사회에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이런 것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수한 인종, 백인종이 생존하고 열등한 인종, 유색인종들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들이 저들을 착취하고 부려먹고 식민 지배하고 이것이 사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야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인종주의와 사회 진화론은요 살짝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서양인, 유색인종을 조금 더 열등한 민족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에 의해서 서양 세계가 서양 열강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어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빈체제 이후에 민족주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독립했으니까 거기는 좀 넘어가고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를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분할하고 또 점령합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요, 아프리카는 미지의 대륙이었어요. 그래서 해안가의 일부 지역들만 교류를 한다거나 식민지를 만든다거나 했어요. 내부에 밀림, 사막,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고 또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19세기에 탐험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해요.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서양 열강이 아프리카로 진출하게 됩니다. 각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지배를 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토착민 지배자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간접 지배를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땅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다스린 지역도 있었지만 토착민 협력자들, 그 지역을 원래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집트에서 특별히 그런 모습이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종단 정책이라고 해서요. 아프리카를 남쪽과 북쪽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북쪽의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남쪽에 오늘날 남아공,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두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그 중간 지역들을 점점 식민지화해 나갔어요. 그리고 프랑스는요, 영국과는 좀 다르게 공화주의 전통을 식민지에 이식해서 토착민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직접 지배하려고 했어요. 프랑스의 법과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먼저 서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고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점점점 나아갔어요. 그래서 동서를 잇는 횡단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을 이으려고 했던 영국의 종단 정책과 동서를 이으려고 했던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갈등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파쇼다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이 프랑스의 양보로 끝이 납니다. 프랑스가 영국한테 왜 양보했느냐? 힘이 약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때 외부의 적을 만들면 뭔가 상황이 반전되기도 하고 혹은 외부의 적 때문에 내부가 단합되기도 한다 그랬죠. 근데 프랑스가 그러기 힘들 정도로 국가에 큰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영국에게 양보했다라는 정도. 자, 그리고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도 아프리카에 자기들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분할에 참여해요. 이 많은 나라들이요, 아프리카 분할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다가 야, 우리가 너무 많이 싸워서는 안 되겠다. 아프리카를 분할할 때 우리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회의를 해요. 베를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수직, 수평, 직선으로 갈라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점령한 지역 어떻게 나눌 건가 이렇게 회의한 다음에 그냥 자로 쭉쭉 그은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가 되면요, 에디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아프리카의 전 지역이 식민지화가 돼요. 에디오피아랑 라이베리아는 살아남았죠. 근데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식민지였어요.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만든 식민지였어요.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를 해방했죠. 거기서 해방된 노예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케이스예요. 그게 라이베리아였고요.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는요, 이탈리아가 점령하려고 했어요. 식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주변 국가들, 식민 지배하고 있는 서양 열강 국가들의 그런 세력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독립을 또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를 만든 서양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에서 농장 경영을 하기도 했고요, 광산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착민들을 수탈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겼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일단 영국이요, 인도 그리고 인도 주변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도요 많이 차지하고 식민 지배를 해요. 인도는 원래 프랑스랑 영국이랑 또 여러 나라들이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영국이 최종적으로 프랑스를 물리치면서 인도 전체를 간접 지배하게 됩니다. 영향권 안에 두게 돼요.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세포위 항쟁이라고 하는 영국인들에 대항하는 인도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국을 만들죠. 인도 제국의 황제를 영국 왕이 겸임하게 돼요. 인도는요, 영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식민지여서요, 영국이 다른 지역의 식민지를 개척할 때 이 인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또 인도의 경제력을 어떻게 영국이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집트 같은 경우도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와 조금 더 수월하게 왕래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과정에서 식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외에 뭐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들도 지배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꼭 인도 때문에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싱가포르 식민지, 미얀마, 말레이시아, 그리고 저기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섬들,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를 전부 영국이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그 외의 아시아 지역은요,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러 나라들이 분할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영국과 경쟁에서 밀려난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요. 인도를 포기하고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장악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합니다. 여기서도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식으로 좀 통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요, 인도네시아를 차지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먼저 진출해 있던 곳들인데 이제 네덜란드가 이 두 나라를 쫓아내고 인도네시아의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는데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에스파냐의 영향권 안에 있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미국이 에스파냐랑 전쟁을 합니다. 미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 괌, 쿠바 등등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던 많은 식민지들을요, 미국이 가지고 와요.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도 식민지화가 이루어집니다.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게 태국인데요. 태국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나라가 이제 원하는 여러 가지 이권들을 막 다 내줘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른 아시아 지역, 중국 같은 경우는 반식민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은요, 영국과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의 영향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변하고 맞춰볼까 하는데요. 열강의 식민 지배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국주의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분할했는가 함께 살펴봤습니다.